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박은하입니다. 먼저 한양대 체인지 심포지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제인 체인지는 정말 기발한 것 같은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 검색을 통해 얻는 지식이 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몸소 체험적 깨달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플룻을 연주하며 느낀 점을 되새기며 생활 속의 문제 상황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심포지움을 통해 평소 체험한 지식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 조교수 박창규라고 합니다. 평소에 교수법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하니까 더욱 관심이 가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일까 궁금했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 꼭 참석해서 심포지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의 명칭이 체인지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필 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한양대학에 다님으로써 내가 좀 바뀌었는가? 이 질문 꼭 던져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체인지, 몸체자, 의질인자, 지식지자지만 이 바꾼다는 뜻도 되잖아요. 내가 나를 얼마나 바꾸었는가? 내가 변모했는가? 이런 학술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네, 2012년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체인지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재밌고도 유익한 시간 지내시면서 많은 것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서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아주 큰 심포지움을 마련했다고 하시네요.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의 몸을 바꿔야 된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과대학의 윤지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한양대학에서 심포지움을 한다고 하니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지식의 홍수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지식을 접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는 죽은 지식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심포지움 주제를 통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지식에 대한 인식에도 전환점을 가져보시어 지식의 무차별적인 수용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양대학교의 진중관입니다. 이번 10회 한양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례 심포지움 체인지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풍성한 심포지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조성식 교수입니다. 이번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최하는 동계 심포지움의 개최에 그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학교 교수님들의 교육의 어떤 효율화,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심포지움을 통해서 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거듭나고 발전하며 또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해서 심포지움이 빛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체인지 모두 체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건축학부 서현입니다. 올해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심포지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그 주제인 체인지, 몸을 통해서 진짜 지식이 습득된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 좋은 지식 그리고 체험 갖고 돌아가시고 좋은 11월 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한양대학에 와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참 고맙습니다. 오늘 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그 앞에 써 있는 대로 한비자의 인간관계술, 그 통찰의 리더십. 그래서
인간관계를 주축으로 해서 그것과 권력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이 시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로 사람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지금 현재 건안대학교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회 일 기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책을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한비자라는 책이 이제 제가 낸 책이 2권입니다. 이거 하나는 이제 한비자에 관한 번역서.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낸 한비자의 관계술, 특히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라는 측면을 가지고 했어.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오늘 1시간 반 정도 되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또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책들 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접니다. 보이세요? 어때요? 10년 전에 이 모습인데 그 당시에 느낌표에 선정이 됐을 당시에 갑작스럽게 또 사진 한 장이 필요하다는 교보 측의 요청에 의해서 부랴부랴 준 겁니다. 역시 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죠.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공부하느라 제가 논산에 살고 있었을 텐데 TV도 없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MBC에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또 가서 TV를 또 사러 갔죠. 그래서 부랴부랴 TV를 사서 2002년 12월 24일 날 11시 58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느낌표 12번째 선정도서로요. 전화가 축하 전화가 한 100통이 걸려더라고요. 그 당시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전국 1위. 우리 유 교수님, 센터장님께서도 여기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지만 그때 이전까지는 이 정도 위력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하루에 저 책이 10권밖에 안 나가던 책이 하루에 10,000권씩 나갑니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거 도대체가 제가 사실 그때까지 낸 책이 한 10권 이상이 됐었는데요. 별로 빛도 못 보고 했는데 웬걸 이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 책이 624쪽인데요. 한자 원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런 책들보다도 굉장히 좀 비중도가 큰 책이에요. 그래서 도대체가 선정될 것 같지 않았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MBC가 미치든지 어디가 미치든지 다 미친 거죠. 그래서 돼가지고 그때부터 10,000권씩 나갑니다. 일주일에 50,000권씩 나가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디로? 통장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통장의 잔고가 80만 원을 넘은 역사가 없었는데 건양대학교 교수 월급이 아주 짜고요. 그때 저는 전세 2,350만 원에 있는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4,500만 원씩 돈이 들어와요. 인세가. 어쩌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니까 대충 1억 3,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때 1억 3,500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변화가 있죠. 그 당시에 저희 집 앞에 농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소장님께서 여자 소장님께서 있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갔을 때는 인사도 안 해요. 진짜입니다.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4,500만 원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인사가 90도가 됩니다. 일주일 후에 또 갔죠. 돈 확인하러. 9,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135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대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약간 숫자 얘기를 하려니까 약간 좀 민망한데. 그래서
1억이 넘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이 양반이 저를 VIP 대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역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권력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건 그 다음 버전이죠. 돈이 들어올 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당시에 그 느낌표랑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 달 동안 벌은 모든 돈을 다 저자 인세와 출판사가 벌은 걸 다 도서관 짓기 운동에 기증한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이야기. 참나 이거 들어올 때는 아마 대충 로또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로또 당첨되신 분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죠. 12번째가 11번째까지 도대체가 진짜 냈을까? 그랬더니 냈어요. 다들 내셨더라고요. 근데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인도 하지 않고 다 MBC에서 그냥 저자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내신 분이 1억 7천만 원을 내셨어요. 제일 적게 내신 분이 8,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제 걸 딱 보니까 딱 중간이에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또 했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카메라로 찍으니까 다 속내를 다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참 아까 그래서 제가 동의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은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3,500 냈고 그 다음에 전액을 냈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 조금 그 가려진 진실은 한 1,000만 원만 어떻게 뺄까 하는 생각을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방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 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냈고 의류문화사에서 2억 3,500을 내서 거의 한 4억 정도를 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꽃다발도 안 주더라고요. 사실은요. 가봤더니 뭐 감사패 없습니다. 그냥 편지 봉투 크기의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발행한 그것만 딱 영수증만 줘요. 그러나 교수님 이걸 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으러 가시면 반드시 뭔가를 주실 겁니다. 딱 갔죠. 그 이듬해 갔더니 무려 980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역시 제가 속으로 생각해도 1,000만 원을 절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집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잖아요, 굳이 뭐. 그래서 아파트 전세값의 거의 절반인데 아직 뭐 모르겠다. 그래서 인문대 교수님들을 쫙 불렀습니다. 그때는 교수들이 몇 명 안 됐었어요. 한 100명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오늘 한잔 합시다 해서 시큼 먹었죠. 그랬더니 그게 또 소문이 나와요. 소문이. 이 남자들이 입이 가벼워요. 여자들은 입이 안 가벼워요. 남자들이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같죠? 남자들이 이걸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까지 소문이 나고 그래서 학교에서 뭐 김원중 교수가 말이야 MBC 했다는 그 거액을 희사했는데 그 남 속도 모르고 어떻게 뭐 다른 버전 없을까? 우리 학교에는 뭐 해서 20만 원을 보태서 1,000만 원을 학교에다가 냈습니다. 학과 장학금으로 정말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 것이 금산도서관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금산도서관에서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 저는 최소한 금산도서관을 그걸 짓고 나서 초청장이 오면 가서 혹시라도 뭐 그 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제가 여기에 뭐 주춧돌 하나 박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와야지 가죠. 못 갔습니다. 연락이 온 건 어딘 줄 아세요? 인각사가 있는 군이 있죠. 군의군. 군의군에서는 항상 연락이 와요. 저한테. 느낌표 삼국유사의 저자라는 사실, 작가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와서 지난번에 고마워가지고 책을 한 30여 권 정도 보내줬어요. 제가 이 군의군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매년 골든벨, 삼국유사 골든벨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기증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변화가 생겼죠. MBC만 봅니다. 다른 거는 안 봐요. TV를 안 봅니다.
왜? MBC가 좋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때 15만 권 나갔고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책이 한 45만 권이 또 나가서 집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안 나가는 또 책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거의 이제 사람들의 눈이 멀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기 아시죠? 이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제 책은 다 두꺼운 책들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그림 하나도 없는 이 책을 제가 16년 동안 완역을 해서 냈습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 냈을 때는 또 책이 안 나가요. 하루에 10권도 안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 아시죠? 조선일보에서 또 전국 뭐 대학 교수 뭐 추천 베스트 10 선정도서인가 뭐 이게 또 됐어요. 하루에 500권씩 나갑니다. 그때 이후로 30만 권이 나갔어요, 책이.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또 열심히 봅니다. 여태까지 그때 당시가 2002년도 느낌표랑 거의 맞물렸을 때인데 그때 이후로 조선일보를 한 번도 끊지 않았어요. 왜? 인간은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일보만 보지 말아야 되겠다. 조중동이니까. 예, 동아일보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왜 한자 칼럼을 또 써달라는 거예요. 또 어떡합니까? 또 동아일보 연락해서 또 와서 동아일보도 봐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기 뭐 이런 것들, 손자병법 이게 이제 최근에 낸 책들 제가 오늘 이제 이 한비자 같은 경우는 꽤 오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 이제 제가 낸 책들 명심보감이 올해 낸 책들이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낸 책들이 한 30여 권 되는데 한 10년, 20년 다 오랜 스테디셀러. 그래서 올해 100만 부가 돌파가 됩니다. 전체가 다. 뭐 그 정도는 더 나간 것 같아요. 느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출판계 또는 뭐 이제 고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연구하고 있고 또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작년에 뭐 환경재단에서 이제 뭐 그런 우리나라를 밝게 만든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의 저하고 김난도 교수하고 그 다음에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라고 해서요. 그분하고 유홍준 교수하고 4명이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12월 15일 그런 이유도 아마 제가 작업해온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조그마한 기여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뭐 새벽에 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같습니까? 네, 산이죠, 산. 네, 그런데 이 산이 이렇게 바뀝니다. 뭐가죠?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지금. 그래서 인두산이라고 런토산이라고 해서 이 산이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또 하나 볼까요? 코로나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와야 되죠? 우리는 대부분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사막에 이렇게 뻗어 있는 사람한테 콜라를 줬더니 저렇게 잘 뛰더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을 광고한 데는 아랍에서 광고를 했어요. 아랍 사람들은 거꾸로 읽는다고 그래요. 어때요? 잘 뛰고 있는 사람한테 콜라를 먹였더니 이렇게 된다. 이거 옳지 않죠, 또 이거.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네, 빨간색. 다 아시는 내용이죠.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대단히 좋아하고 흰색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 홍바오로 해서 모든 뭐 이렇게 축하할 때 빨간색 그 봉투에다가 해서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흰색은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국 가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여기도 여전히 빨간색입니다. 그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다가 글씨 쓰는 걸 대단히 좋아해요. 뭐라고 쓰는 겁니까? 태산 가서 제가 찍은 건데 산고 망원. 수준이 있는 겁니다. 혹시 공과대학 여기 주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금 오늘 수업 5개 있습니다. 5개 있어요? 무슨 과세요? 교육공학과 또 여기. 이쪽은 학생 하나인 것 같고요. 그죠? 학생 같아요. 예. 그럼 무슨 과 나오셨습니까? 대학원. 뭐요? 예? 경영. 경영. 예. 어때요? 이거
무슨 뜻이죠? 너무 심오합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예. 산이 높으면 대단히 그 멀리까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선, 내가 갖고 있는 수준이 곧 나의 미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결국은 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볼 만한 거죠. 예, 이제 한비자로 이제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같아요? 열쇠들 보면. 예, 뭐 같죠? 중국에 가면 이런 장면들을 대단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 열쇠 꾸러미, 이게 태산 정상에서 있는 아저씨, 여기 이제 열쇠 꾸러미인데, 여기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먹히죠? 혹시 배터리가 좀, 예, 이거 한번, 이 열쇠 꾸러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잘 한번 생각해. 이 아저씨는 뭐냐면 이 열쇠를 파는 아저씨예요. 예, 왜 팔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열쇠를 보면 이런 걸 써놨습니다. 뭐죠? 뭐 장서경.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티를 냅니다. 어디를 가나 한국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써요. 좋게 말하면 애국심, 나쁘게 말하면 튀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데 뭐를 의미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너와 나 사이의 믿음,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기를 하면서 이 자물쇠와 자물쇠를 잠궈놓고 이 열쇠는 바깥으로 던집니다. 그죠?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 남자친구랑 가서 저렇게 해서 하면은 안 믿는 거죠? 서로. 세상을 상당히 좀 험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정하는 것이 열쇠를 잠그고, 열쇠로 자물쇠를 잠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여튼 보여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비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귤나무를 심은 자와 자는 향긋한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가시나무를 심은 자는 그것이 성장해서 찔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예, 바로 이 말인데요. 그래서 귤나무를 심는 것과 가시나무를 심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소통의 시대냐, 이해타산적 관계인가, 불통의 시대인가, 그 다음에 비정적 인간관계인가, 이것이 이제 한비자의 사상을 짓누르고 있는 큰 틀이죠. 소통의 시대인가 맞습니까 이거? 요즘도 소통의 시대가 별로 아닌 것 같죠. 예,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선 같이 대화하면서도 열심히 바닥을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죠? 예,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둘이 만나자. 귀한 시간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하는 행동은 사이버 공간에 있는 대화랑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하죠. 또 인간과 인간 이해타산적 관계다. 그리고 불통, 비정적. 그래서 이것이 특히 이제 한비자에서 얘기하는 그 한비의 관점은 이 관점이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예. 그 보시면 이 중국에서 그 당시 이제 여기 보시면 진나라가 있고 요 조그만 요 나라가 한 나라예요. 요 한 나라의 서얼 공자 출신이 바로 한비자입니다. 예. 근데 이 한비자가 여기서 태어나서 결국은 이쪽으로 진나라로 건너가죠. 건너가서 진나라의 그 진시황을 만나고 또 자기 친구 또 이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세를 하게 되고 그 유세에서 실패를 해서 결국은 친구의 농간에 의해서 음독 자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비의 어떤 운명인데요. 여기서 이 당시에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 세 나라가 강대국이었고요. 연나라가 중간국이었고 그 다음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약소국입니다. 즉 주나라가 붕괴를 하고 나서 50개국으로 나눠졌던 이 나라들이 전국 실흥으로 굳어졌고 그 중에서 가장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 한나라였었고 그 약소국 중에서 서얼 공자 출신이 바로 한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비자는 주류냐 비주류냐를 따졌을 때 뭐가 되죠? 바로 비주류에 들어갑니다. 비주류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은 대단히 강력한 법칙. 왜냐? 한비자는 순자한테 배웠거든요. 순자. 그래서 순자한테, 육아의 그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한테 이사와 같이 함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위나라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생존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관계였다. 즉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뭐 이런 환경이 바로 전국 칠흥 이때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비자라는 그런 책에 등장하는 그런 사고의 유형은 대부분 이 당시에 사느냐 죽느냐 이런 걸 가지고선 언급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우리가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군주와 권력, 군주와 신하의 어떤 여러 가지 상관관계 속에서 터득하는 어떤 지혜, 자기관리 이런 쪽으로 나간다 이거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상당히 좀 법가적으로 좀 생겼죠. 네. 그래서 서울 공자고요. 이사와 함께 순자에게 배웠고 진시황을 만납니다. 왜? 진시황이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사실은 한비자라는 표현보다는 한비라는 명칭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워낙 이제 익숙해져 있는 한비자인데 한비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 사마천도 노자 한비열전에서 이제 한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비를 생각을 해보면 한비는 분명히 이사와 함께 순자한테 배웠고 진시황이 이 한비가 쓴 이 한비자라는 책을 이미 읽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고분편과 오두편을 쓴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가 그 사람은 바로 제 친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고, 그래서 만났는데 한비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성미급한 진시황 앞에 가서 유세를 하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바로 친구인 이사가 결국은 죽이자고 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겁니다. 대단히 세상은 무섭죠. 그래서 이제 한비자라는 책을 보면 악에 관한 책이라고, 악의서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법치 리더십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왕학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간단하게 좀 보시고,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죠? 약간 이게 틀어졌는데 보겠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기도를 합니다. 제발 제 남편이 배 100필만 얻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자기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렇게 조금 얻기만 바라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0필보다 500필이면 어떻고 1000필이면 어떻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익시, 이보다 더 많으면 당신께서는 장차 이 몇 첩, 무슨 뜻이죠? 첩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오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죠? 너무 좀 그래요? 무슨 말 같아요? 아니 그렇게 또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이거? 남자들 대부분 이렇습니까? 네. 아니 뭐 다른 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요? 어떠십니까? 남자들이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아닐 것 같아요. 남편분 안 그럴 것 같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큰 비극을 안고 있죠. 우리 여기 학생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네? 학생이에요? 네. 어때?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대화가 안 돼.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오지 말고 지금 빨리 나가요. 나가서 빨리 구해야지. 지금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말이야. 어떻습니까?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같은 침대에서 있지만 결국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왜? 이런 모습이요.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뭐죠? 많이 해봤잖아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하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저기 뭐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 파일판을 갖다가 아주 묶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지 못하게. 어때요? 한양대도 이번 아까 보니까 면접고사 있던데 이렇게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이것은 뭐죠? 이것은 의미가? 이거는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 모습에서 정말 이렇게 착하디 착한 여기 계신 분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다 이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뀐다. 또 나이가 들면 더 바뀌고. 그래서 부부지간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게 아까 나와 요 바로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마치 자기 부인이 일정한 부분에 금전적 이득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너무나도 많아지면 남편이 딴짓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인간이 이지소재, 즉 망기소호라고 즉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곧 그가 싫어하는 바를 잊게 된다 이겁니다. 왜? 뱀장어를 어부가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상하다. 이게 지금 많이 틀어져 있는데 왜 그렇지? 이게 좀 잘려 있는데 다 편집 그래 잘려 있는데 지금 오른쪽이 일부러 자른 건 아니죠?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이 이익이 가는 곳에 즉 어부가 정말로 뱀장어를 잡을 때 징그럽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부가 뱀장어를 잡아서 결국 그 뱀장어를 통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결국은 잡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한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정할 때 철저한 이해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군주가 자기의 신하들을 믿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어리석다고 본 거예요. 왜? 군주와 신하는 남과 남이라 이겁니다. 또 신하 역시 자기 신하와 신하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 신뢰라는 걸 우리가 깔려고 자꾸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익이 있는 곳에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다. 가끔씩 많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가끔씩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거 가끔씩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가끔씩 우리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 사모님께서 왜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시죠? 왜? 당신 아파트 명의 좀 4명이로 해달라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혹시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그와 유사한 얘기는 합니다. 하시죠. 저희 집 사람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모르는 척, 아는 척 하죠. 모르는 척 하세요? 모르고 다소 좀 못 주는 못 주는 척.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보복이 좀 돌아오죠. 그죠?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죠. 어때요?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가끔씩 그렇게 오죠? 그렇게 남편한테 욕하고 그러시죠? 이미 다 넘어왔습니까? 알아서 기었어요. 남자들은 그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또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또 우리 어때 교수님 어떠세요? 댁에서 재산관계 쪽으로 어떻게 사모님 쪽으로 넘겼습니까? 아직 안 넘겼습니까? 조만간에 교수님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시면 별로 가실 데가 없을 때 이제 아마 여기 숙소가 여기에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존재할 때 배려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이기심의 어떤 그런 걸 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 어느 쪽인가? 잘 보십시오. 아부냐 아니면 인품, 신뢰, 덕망 요거냐? 어느 쪽이 성공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을까요? 어느 쪽이죠?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게 맞아요? 어때요? 우리 살아가시면서 가장 확실한 그 삶의 그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저희
그 사람 욕심은 끝이 없죠. 가끔씩 물어보죠. 저희 집사람도 물어봅니다. 저한테. 여보, 나 몇 살 같아 보여?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있어요. 초등학교에. 그래가지고 선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생들이 다 20대, 30대밖에 안 되죠. 집사람은 좀 더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어떻게 나이가 뭐 몇 살처럼 돼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와서 호들갑을 떱니다. 막 얘기를 해요. 여보, 알았어. 당신 무지하게 젊어 보여.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뭐라 하고 있는 거, 이거 어디 갔어? 예. 그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희 학교 그 총장님께서요. 저희 총장님이 연세가 85세세요. 김희수 총장님이라고 대단히 젊고 그러신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일본을 출장 다녀오시더니 그런 말씀하세요. 말이야 일본 갔더니 말이야 나보고 60대라고 하네. 80 그때 2세였을 때. 앞에 계시던 다른 교수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총장님 아닙니다. 이걸 것 같아요. 이거일 것 같아요. 40대십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또 그냥 지나가기가 좀 못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렸죠. 마음과 열정만은 20대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나비 넥타이를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비 넥타이. 나비 넥타이를 30개를 사실 지금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저기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말 딱 한마디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예? 젊다 아닙니다. 오빠. 이야, 역시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오빠도 안 해요. 그냥 오빠 딱 두 글자. 그래서 이 양반이 최근에 낸 여기 책이 여든의 청년이 20살 젊은이 얘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댁에서도 가끔씩 그런 거죠. 우리 여자분들도 되게 사악하시죠. 왜? 그죠? 어디를 꼭 백화점 같은 데를 갈 때 명품 매장을 꼭 안 가죠. 꼭 그 20대 딸하고 같이 가면서도 꼭 딸이 고르는 그 매장에 가서 옷을 골라요. 그죠? 이상한 거 있죠. 비메이커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딸하고 같이 고르고 있어요. 그렇게 사악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사모님께서 물어보시면 몇 살을 줄여줘야 된다? 한 45 정도 되면 몇 살까지 된다고 해야 되죠? 한 몇 살 정도 돼야 됩니까? 어떻게 줄여줘야지 기분이 좋아요, 여자들은요? 글쎄요라고 안 물어보세요? 가끔씩 물어보시죠. 남편, 요즘은 이게 큰 신뢰라고 그러더라고. 가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어떻게 사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그 나이를 많이 줄여주시나요? 네, 뭐 줄이는 것도 있고 뭐 주로 이쁘다 뭐 그런 오, 그러면 쫓겨나시진 않은.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최근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부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관계. 그래서 이것은 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내용이에요. 왜? 한빈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불평등 관계다. 상하관계 철저해라. 그 다음에 힘에 의한 권력을 유지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정하는 것은 믿음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관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가 필요하냐 했을 때 뭐 경청 소통이냐, 그 다음에 방종경계냐, 초심유지냐, 감정경계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거, 그 다음에 방종을 경계하라, 이런 라인이 이제 한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제 뭐 비주류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말을 보겠습니다. 현명하고 어진 군주가 아니면 들어주지 못합니다. 왕비와 후궁을 차등을 두지 않으면 반드시 적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비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군주가
조강지처를 벌이고 자기도 모르게 첩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첩들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제위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그 첩을 욕할 것이 아니라 첩 역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제왕이 왕비와 첩 사이에서 그 상하관계, 질서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결국은 파탄이 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사기에 나와 있는 한고조 유방 아시죠? 한고조 유방이 조왕지처가 누굽니까? 여태우죠. 여태우랑 말 타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근데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자마자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름다운 여인 척부인이에요. 척부인. 그래서 척부인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조광지처였던 여태우를 버리고 척부인하고 사귀었습니다. 열심히 사귀었죠. 그래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태우가 낳은 자식, 효해제 아닙니까? 효해제가 결국은 위험해요. 효해제를 제왕위에 계승을 해야 되는데 척부인이 낳은 조여의죠. 조여의. 이 여의한테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태우가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저지를 했죠. 그러고 나서 한고조 유방이 7년 정도 제왕에 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어떻게 했죠? 여태우가 척부인의 누나를 빼버렸어요. 누나를 빼가지고 돼지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돼지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돼지들과 같이 겨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효해제를 불렀어요. 가서 봐라. 효해제가 그걸 보고선 깜짝 놀란 거죠. 가만히 보니까 첩이지만 그래도 효해제는 마음이 되게 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고 효해제가 결국은 국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병이 막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태우가 효해제를 꼭두각시로 놓고 자기가 7년 정치하고 또 효해제가 나중에 죽고 나서 여태우가 또 7년 정치를 또 했죠. 그래서 여태우가 14년 동안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태우를 우리가 굉장히 사악한 여인, 표독한 여인, 중국에서 가장 표독스러운 여인을 가지고 두 명을 얘기할 때 여태우하고 서태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한비의 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즉 자기 왕비가 됐던 첩이 됐던 모두 다가 여태우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척부인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제위에 올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균형을 잡을 사람은 오로지 누구다? 마치 고조처럼, 마치 제왕처럼 집에서는 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윗사람과 아랫사람, 주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군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현상에 자꾸만 몰입이 돼서 그 현상을 일으킨 사람들, 그 관계를 일으킨,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욕을 하지만 그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것을 커버하지만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비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군주는 군무 견기 소요.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군주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끔 그렇게 하죠.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도 운동을. 그래서 제가 탁구를 치고 뭐 축구를 하고 테니스를 치고 하는데 저희가 한 5년 전인가요? 테니스장을 딱 갔어요. 저 교수 테니스 대회 딱 가니까 테니스 치러 온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한 40명 정도 됐었는데 다 어디로 갔지? 딱 주위를 봤더니 다 골프장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께서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 거기 가서 그날부터 건양대학교는 테니스회가 와해가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니스회가 안 되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모임을 못 맞으면 교수들이 다 골프 치러 갔어요. 왜? 거기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테니스를 좋아한다. 나는 골프를 좋아한다. 나는 와인을 좋아한다. 나는 양주 뭐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비 얘기는. 왜? 그래서 간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간신들은 옆에서 영합하기 위해서 우리 부장님, 우리 과장님 와인 좋아하시지? 그럼 무슨 와인 살까? 이렇게 자꾸만 머리를 굴리다 보면 그 주위에서는 계속 아첨배 그런 간신배만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드러내지 말고 있으면 신하들이 계속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 우리 군주는 균형을 잡고 있구나. 그러면 아첨꾼들이 자꾸만 멀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군주는 마치 제외 없는 듯 고요하게 백성들이 그가 있으면 모르는 곳에 텅 비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지내야 된다는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노자의 관점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비가 얘기하는 법과 술과 세인데요. 법술세, 즉 법법자, 그 다음에 술, 권모술사도 술자입니다. 세, 권세세자입니다. 즉 한비는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을 봤을 때 발톱과 이빨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한번 얘기해보자. 만약에 발톱을 개한테 주고 날카로운 이빨도 다 개한테 줘버리면 개가 호랑이를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호랑이가 군주고 개가 신하라고 봤을 때 군주가 신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법, 술, 세에서 바로 술과 세를 가지고 있다. 구술이라는 것은 신하들을 제어하는 기술, 세, 특히 권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군주는 그 자신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군주가 나름대로 신하들하고 소통한다, 신하들과 거리감을 없앤다 해서 자기의 세를 없애버리면 그 순간 바로 신하에 의해서 쿠데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왜 했지만 제갈량 아시죠?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234년에 죽을 때요. 죽을 때 후주 유선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왕께서 꼭 읽어보셔야 할 책이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바로 한비자입니다. 그러면서 한비자에서 얘기하는 신상필벌, 그리고 권세, 권력, 이 신상필벌이라는 것을 이 네 가지 글자만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시면 절대 신하들한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유선이 중국에서 가장 아둔한 군제에 들어갑니다. 유선과 저기 누구죠? 호해입니다. 진시황의 아들. 근데 결국은 한비자라는 책을 읽고 유선이 신하들하고 관계 설정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유선이 무려 31년 동안 총나라를 다스려요. 총나라를. 그래서 265년에 총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왜? 바로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빨리 회수하십시오. 댁에서 사모님한테 넘어간 거는 회수하시고, 또 사모님은 또 악착같이 남편분으로부터 뺏으려고 오늘부터 쟁탈전이 벌어질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어떻게? 저 학생은 학생이에요? 네. 아, 학생이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 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바로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보다 재산이 10배 많으면 몸을 낮추고 100배 많으면 두려워하고 1000배 많으면 그의 일을 해주고 10,000배 많으면 그의 하인이 된다는 말이십니다. 네.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네, 무서운 말입니다. 즉 군주라는 자에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얘기는. 우리가 가끔씩 그 아랫사람은 그의 사심을 숨기고서 그의 윗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며 윗사람은 법도를 잡고 그의 아랫사람을 해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말인데요. 이런 것들을 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중성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비자에 보면은 양포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양포는 양주의 동생인데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양포가 흰색 도포를 입고서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를 보고 있는데 소나기가 막 내렸어요. 그러니까 양포가 소나기가 내리니까 재빨리 어떻게 해요? 더러워진 옷을 갖다가 검정색 옷으로 바꿔 입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 개가 양포를 보더니 못 알아보고 막 짖어요. 그러니까 양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는 역시 짖는 놈은 몽둥이가 약이라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두드려 패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죠? 양포 형이 나타나. 양주예요. 양주가 야, 너 개 때리지 말아라 이거야. 입장 바꿔보자. 네가 기르던 개가 만약에 흰색 저 강아지 개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검정 개로 바뀌어 들어오면 너 가만히 있겠냐 이랬겠죠. 맞죠?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아랫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잠깐만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아랫사람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라 이거죠. 내내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라는 책에 나온 양포지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가끔씩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렇게 사악한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 같아요? 중국을 가면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렇게 아주 상당히 이런 표정. 어떤 표정이죠? 얄밉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어려워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마꾼에서 잘 못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삼청산에서 찍은 건데 이 아저씨들 되게 힘들죠. 한 6, 7km 정도 왕복하는데 불과 받는 돈은 1인당 한 2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이런 것들, 우리는 자꾸만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정할 때 양심의 문제로 귀착을 하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돈이 있어서 이 사람들 두 사람을 하여금 생계를 오히려 꾸리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해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요, 제가 저 자리에 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 설악산 가서 저걸 탔다. 대번 뭐죠?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리죠. 대번 올려가지고 누굴까? 그럼 벌써 추적이 돼. 이제 그럼 뭐 네이버에서 뭔지 얼굴이 뭐 그럼 다 노출이 돼. 결국은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못쓸 놈이 되는 거예요. 김원중, 나중에 이름이 나 신상털 김원중. 그다음에 논산 K대 K목에서 뭐 논산의 K대가 뭐 권한대밖에 더 있어요. 뭐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히 뻔뻔합니다. 우리가 여기 중국인 없죠? 혹시 있습니까? 요즘은 함부로 말 못해요. 오, 가만히 계시죠? 오이, 그래도 뭐 하죠, 뭐까지 그죠? 예. 저는 그걸 좋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에 벤츠가 있고 아우디가 있고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뭐 약간 좀 긁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절대 이 사람 욕하지 않아요. 진짜 심정적으로. 예. 진정으로 얘는 얘고 나는 나라는 의식이 분명히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뭐 이런 얘기들도 사기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끔 이것도 이제 한비자 나와 있는 말인데 뭐 이런 얘기하죠. 새 잡는 기술. 제나라 선왕이요, 어느 날 당이자라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활을 이렇게 새총을 쏴가지고 새를 대단히 잘 잡았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새를 잘 잡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이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왕께서는 몸을 숨기십시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왕께서는 두 눈으로 새들을 보지만 수십 마리의 새들은 수십 개의 눈으로 왕을 봅니다. 고로 왕이 자신을 숨기지 않으면 결국은 새들의 눈에 띄어서 새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맞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주는 자기 처신, 몸 관리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만백성이라는 얘기하죠. 그죠? 어제 왜 이번에 대통령 후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걸 또 누리꾼들이 알아보고 액수까지 맞춰봐요.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주 우리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외저설 우상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주의 눈은 온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예,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에 있는 군주야말로 우리가 자꾸만 파헤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군주란 뭐 이런 사람입니다. 용의 등에 올라탄 자, 그 다음에 신하의 이중성 고민하는 자, 생존의 칼자를 쥐고 있는 자, 늘 마음이 변화무쌍한 자, 다친 사고를 하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늘 군주는 변화무쌍한 사고, 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어때, 일리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윗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성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격이 대단히 괴팍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거의 다가 그래요. 왜? 자기 뜻대로 안 해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한비는 관점이 그거죠. 군주 앞에서 절대 유세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군주를 유세하려고 들면 마치 용의 뒷덜미에 나 있는 영린, 거꾸로 솟아난 비늘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비늘을 건들게 되면 용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된다. 물려 죽게 된다. 마치 군주 역시 마찬가지다. 늘 나에게 잘해줘서 건의하라고 하고 간언하라고 하지만 군주의 마음이 뒤틀렸을 때 곧바로 당신에게 죽음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가끔 왜 부관이 있죠. 왜 장군이 있으면 야 지금 장군님 어떠냐? 아 예, 아주 괜찮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했더니 마침 마누라랑 싸워가지고 성질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결제판으로 하러 갔다가 그 모서리로 맞죠. 모서리로. 그죠?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군주라는 자, 그러나 똑같은 결제하러 갔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좋으면 같은 내용이라도 곧바로 결제를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군주 역시 마음이 그러나 신화된 자로서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간언하지 말아라. 그래서 군자난언, 군자는 말하는 것 그 자체를 어렵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이런 것들, 도법회통이라는 거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인간 한비자가 말하는 그 생각에 리더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맥락입니다. 왜 여도지제라는 말 아시죠? 여도지제. 영공이라는 사람이 미자랑 동성애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했는데 어느 날 위나라 군주가 그 동성애를 했는데 미자라는 친구랑 그 미소년이죠. 그러니까 뭐 마치 뭐 요즘에 왜 얼굴 예쁘고 왜 가끔 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동성애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미자하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니까 왕이 타던 수레를 타고 밤중에 나갔어요. 근데도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미자야말로 효자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미자가 먹던 복숭아를 왕한테 한 입 먹다가 줬습니다. 야, 이놈 참 괜찮은 놈이다. 지가 먹던 복숭아를 또 나한테 또 주다니. 맛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자가 얼굴이 이제 상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성애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그때부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미자 그럼 나쁜 놈이지. 옛날에 감히 내 수레를 타고선 궁궐문을 나갔어? 이런 나쁜 놈. 그 다음에 복숭아를 나한테 먹던 걸 줘? 이런 더러운 놈. 그리고 나서 미자가 죄를 짓자 미자를 갖다 쳐버려버렸어요. 즉 같은 행동을 가지고선 나중에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더를 얘기할 때 너무 가까이 너무 멀리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한비는 5가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주가 권력을 상실한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신하가 나라의 재정을 장악하는 거,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 상벌권 행사하는 거, 작당하는 거.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신하 군주가 경계해야 될 게 뭐죠? 뭘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상벌권 행사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잘 아시다시피 제나라 환공이죠. 제나라 환공이 관중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춘추오패가 됐습니다. 관중. 의식족적 영역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관중입니다. 그 춘추오패가 됐는데 관중한테 제나라 환공이 소원을 물어봅니다. 당신 소원이 뭐요? 재상으로 있을 때. 그랬더니 관중이 하나를 얘기를 하죠.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상벌권을 주십시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환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이 원하면 제나라 땅 절반을 줄 수도 있다. 아니, 제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모든 금은보화를 다 주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 다 얘기를 했어요. 관중이 환장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관중이 정말로 사기에서도 사기 관한열전에 나와 있지만
3기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정말 제 나라에 있는 예쁜 여자들 다 데려다 놓고 금은보화 다 갖다 놓고 했지만 결국 끝까지 제왕공이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못 잡았습니다. 관중이. 그냥 재상에 만족했죠. 그래서 심지어 제왕공이 죽을 때 제왕공이 관중이 죽을 때 제왕공이 다시 부탁합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당신이 지금 죽게 되는데 앞으로 후계자를 누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제왕공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관중을 굉장히 견제했던 사람이 있어요. 스뿡이라는 사람인데 스뿡을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제왕공이 다시 또 관중의 말을 또 믿지 않고 스뿡을 임명하지 않고 수조라는 간신을 임명해서 결국은 망하긴 하죠. 근데 관중이 끝까지 제왕공이라는 사람이 40여 년 동안 제나라를 다스리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인사권, 상벌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비가 말하는 것들은 바로 이건 주도편, 주인 주자에다 길도자입니다. 주도편에 군주의 도리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현명하고 재능 있는 자를 복록을 두텁게 주고 높은 자를 임명하라 이거죠. 그러면 공이 큰 자는 높은 직위를 주고 상을 두텁게 받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수주대토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이런 논리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항상 과거에 함몰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송나라에 있는 농부가 어느 날 밭을 쟁기질을 하다가 마침 밭 한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토끼가 와서 목이 탁 부러져서 죽으니까 그때부터 쟁기를 휙 집어던지고 그때부터 토끼가 와서 또 죽기를 바라서 결국은 그 농부는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이게 바로 수주대토 이야기죠. 우리 인간은 옛날을 기준으로 하고 옛날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도 왜 그런 거잖아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로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보다도 옛날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한비의 논법은 뭐냐면 자꾸만 법고 창신을 하지 말고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바라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런 것들, 태산 올라가는 저 아저씨, 어때 모습이 어때요? 힘들어 보이죠. 관절염 100%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전혀 슬퍼하거나 정말 노여워하지 않아요. 태산이 계단이 8,000개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설악산 계단 808개 계단을 없앤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을 하면 중국에 뭐 산 여기 가보신 분들 많죠. 그럼 가보셨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태산. 태산? 아니 그럼 저 아저씨 보셨어요? 아니 안 보셨어요? 오 태산 가는 전문 사람들 많죠? 네 많죠. 그럼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실 사람은 케이블카 타고 가셨어요? 케이블카 타고 갔으니까 안 되죠. 우리는 내려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때 태산이 계단이 8,000개인데요. 정말로 갔다가 오는데 한 8시간, 9시간 걸립니다. 근데 9시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등산을 못했어요. 그냥 이 관절이 중국은 산에 절대 등산 아주 현명하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끔씩 삼청산에 가면 이런 아저씨도 있어요. 어때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저씨. 가마꾼인데 이렇게 이 밑에 삼청산 1,400, 500m 밑에 천길 낭떠러진데 이렇게 나무를 부여잡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힘들어서 저렇게 잡고 있어요? 요게 나뭇가지를 잡고 있고 요거 사이가 요 밑에가 천길 낭떠러지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 시범을 보입니다. 이 아저씨가. 왜 보일까요? 아까 답을 드렸는데 어부가 뱀장을 잡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이 아저씨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돈을 줘요. 그 옆에다가 돈을 줍니다. 이 아저씨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살아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2년 반 전에 찍은 건데 혹시 뭐 죽었으면 할 수 없고 근데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삼청산의 저 아저씨, 황산에 있는 피리 부는 할아버지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도 역시 왜 그럴까? 돈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신의 술에서 인간관계를 아첨시라는 리도 없다. 역으로 얘기해서
리더는 아첨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리더는. 그죠? 그래서 관종을 견제하는 황금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척박한 생존 조건 이런 데서 자기 관리는 결국은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이다. 권력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한양대 오니까 참 제가 3년 전인가 여기 시스템공학부가 어디죠? 이 근처에 있나요? 뭐 공대 그때도 강연 한번 온 적 있어요. 시스템공학부를 와서 그때 한번 왔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시는 한양대학교에 뭐 주로 관계자분들 많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명문대학에 재학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자부심이 강한 그게 자체가 권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뭐 힘의 균형이랄까 어떤 저기 뭐 약육강식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호관계니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존재의 이유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존재감이 바로 권력이에요. 즉 우리가 얘기할 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을 관계를 얘기할 때 갑의 위치로 다가가면 갈수록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가요. 을의 위치에 가면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잣집 아들은 절대 저작거리에서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아들이 같이 저작거리에서 굶어서 쓰러져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를 구한다 먼저? 누구를 구할 것 같아요? 부잣집 아이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왜? 구해줘서 부잣집한테 이득을 취하려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전의 승자가 되라. 이런 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이런 말들. 그래서 이 현명한 불신으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를 감추고 경계하면 현명한 불신으로 다루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현명한 불신 이게 뭐냐면요. 현명한 불신. 우리가 다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중대부 이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왕이 베푼 그 연회석상에서 열심히 그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쫙 있는데 그 발이 잘린 문지기가 다가와 가지고 어르신 저에게 술을 한 잔만 주십시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대부 이사가 이런 나쁜 놈 하면서 꺼지라고 막 욕설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딱 나오자마자 궁궐 그 가운데 왜 문지박 있죠. 거기다가 물을 막 뿌렸어요. 물을 뿌리고 뭐 자기 그 볼일도 좀 봤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 자리에서. 왕이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문지기를 딱 나가는데 웬 물이 쫙 있어요. 이렇게 이거 오줌 같은데?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야 이건 뭐냐 이거. 그랬더니 이 발 달린 문지기가 예 제가 자세히는 못 봤고요. 어제 중대부 이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 왕이. 그래? 그놈이 오줌을 여기다 감히 쌌단 말하면서 죽여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명의 친구보다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얘기하죠. 10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관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면 갖게 돼서 대단히 겸손해야 돼요. 아까 왜 군주가 자기의 좋아하는 바를 이해하지 말라는 한비자의 책의 그 경고는 위로 올라가면 할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바를 자꾸만 얘기하려고 해요. 자기 권력을 갖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서 자꾸만 숙이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안 나오게 방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자기 권리라는 거죠. 아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허정과 무의로 자신을 위장하라는 거, 그 다음에 주변의 평가에 늘 귀를 기울여라. 이 위장하라는 말이 이것이 좀 뭐 거슬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군주,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속내를 잘 모를 만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사구팽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맨 밑에 세난편에 나와 있는 말, 일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성공하고 말이 새나가면 실패한다. 사이성 밀성 어이설패라는 말이 있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죠. 이 말 이해가 되죠? 예, 너무 이렇게 그래서 왜
떠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가끔씩 군주의 얘기를 할 때, 군주란 사람은 저 바위 위에 있는 저 소나무처럼 대단히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죠? 리더라는 것은 늘 외롭죠. 그 리더가 저렇게 있으면서 저 척박한 땅에서, 즉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밑에 사람들을 잘 보살필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밑에 사람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부하고 무언가 잘 보이기 위해서 군주를 갖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저 위에 있는 그런 외로운 저 소나무처럼 군주는 꿋꿋한 어떤 그런 자기의 소신과 그런 걸 갖고선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당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 같은 경우도요. 한나라 무제가 내법 외통입니다. 그 안으로는 그 육아를 대단히 중시했어요. 내요외 도죠. 그러니까 안으로 육아를 대단히 중시하면서도 또 그 겉으로는 또 도가의 그런 부드러운 거, 그걸 대단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걸 또 추구할 또 다른 맥락에서는 한비의 그런 그 권력에 대해서 가치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무제라는 사람을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할 때, 옹정제도 마찬가지죠. 청나라의 강희 건룡 옹정에서 옹정제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법과를 무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을 했고, 아까 왜 말씀드렸던 진시황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비록 한비는 죽였지만 나름대로 법과를 무장해서 이렇게 했고요. 최근에 모택동, 마오쩌둥 같은 경우야 손자병법 이런 거 있지만 덩샤오핑 같은 경우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면서 개혁개방을 1978년도에 얘기했을 때도 그 축은 법과였었단 말이죠. 왜? 한비자에서 말하는 그 큰 틀에서의 문제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사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요. 2시 반, 3시. 여태까지 어때요? 한 30년 동안. 저는 3시에 안 일어난 역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할 때 4시 정도 확인해서 보내줍니다. 답신을 보내주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관계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죠? 잠을 자다가 계산만 하면 돼요. 나갈 때쯤 돼서 얼마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럼 또 불러요. 그 다음에 같이 갑시다. 그럼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죠? 계산하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열심히 친구지간에 만나가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만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는 계속 구두끈 메고 있으면 3번만 해보세요. 친구들 관계들 다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말, 불규어유 가이지 천도. 창문에서 엿보지 않으면서도 하늘에 이치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죠. 군주라는 것은 자기가 구중궁궐에 딱 갇혀 있으면서도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끔씩 이런 의자가 있죠. 이런 의자, 그죠? 뭐 하는 의자 같아요? 뭐 하는 의자 같죠? 중국 가면 이런 거 항상 그 만리장성에 가도 왜 사진 찍는 그 모택동이 쓴 유명한 글이죠. 부다오 장청 페이 하환이라서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산의 대장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진을 다 찍습니다. 열심히 찍고 있죠. 예. 여기도
삼청산 꼭대기에 있는 저 의자는 사진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찍으면 옆에서 막 이름도 잘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코팅해주고 거기다 사인 막 하고 그러면 이제 막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집에 가지고 버립니다, 저거 다. 그렇게 해서 한 거 많아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권력, 상벌의 그 권한을 신하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과 원칙. 그래서 그 추천할 때 때로는 원수를 피하지도 말고 아들도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신을 경계하라는 것, 신하를 다스려라. 그래서 백성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군주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냐? 신하들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우리가 부차와 구천 이야기 아시죠? 와신상담, 그죠? 부차가 죽으면 구천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구천이 부차 밑으로 노예가 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느 날, 그러면서 3년이 딱 지나던 어느 날 부차가 병이 납니다. 병이 나가지고 궁궐에 쫙 해서 신하들과 아들들, 신하, 그 다음에 구천 쫙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가 진맥을 딱 해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왕의 병은 대왕의 변을 먹어봐야지 병세를 알 수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해요. 무서운 말이죠. 부차가 아들들을 딱 쳐다봅니다. 아들들이 고개를 싹 돌려요. 신하들 맨날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맨날 대왕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저는 오로지 대왕을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신하들을 딱 쳐다보니까 신하들이 다 고개를 싹 돌려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구천이에요. 구천이 딱 일어나서 대왕,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딱 맛을 봐요. 그러더니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의사한테. 지금 먹어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얘기했더니 의사가 그렇다면 대왕의 병은 3개월만 있으면 나을 겁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3개월이 딱 지나니까 병이 나왔습니다. 구천이 부차가 그때 한 말이 있었어요. 만약에 의사 그 말을 듣고요, 내가 3개월이 지나서 병이 낫게 된다면 나는 저 구천을 온갖 금은보화를 주고 송배를 화려하게 베풀어서 그를 고국인 원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개월이 지나서 병이 나았죠. 그랬더니 부차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천을 송배를 베풀고 금은보화를 줘서 보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펄펄 뜹니다. 만약에 지금 구천이 변까지 먹어봤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당신한테 저 대왕께 보복을 할 것입니다. 돌려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부차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당신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말할 자격이 없다. 아들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도 심지어 내 자식인데도 내 변을 못 먹어봤다. 당신들은 더군다나 나에게 모든 충성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그렇다. 그러나 저 구천이 나는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안다. 그 마음이. 그러나 그래도 그가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높이 산다. 다 얘기하면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구천이 돌아왔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쓸개를 매달아 놓고 맛을 보면서 계속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힘을 비축한 다음에 부차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가서 다 보복을 합니다. 어때요?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국에서 온 노예가 설령 보복을 하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신하가 아무리 자기들이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자식들이 제왕의 그걸 이어받으려고 해도 막상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변을 먹어본다는 게. 그러나 그걸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군주가 군주의 주위에 있는 신하들, 그 신하들이 항상 나를 위해서 충성한다. 즉 내가 100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신하도 나를 100으로 생각한다. 천만의 얘기라는 거죠. 그죠? 사소한 것 같지만 부차와 구천 관계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만을 믿어야 힘이 생긴다는 거라는 거. 예, 오늘 아까 핵심으로 나를 믿어라. 예, 자기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신보다는 굴욕과 치욕을 견뎌라는 거. 예,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위치를 강화해라. 더 강화해라. 예.
그 다음에 어설픈 소통적 인간관계를 모두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런 것도 그런 거죠. 나의 현재 위치를 강화하라, 더 강화하라. 가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강연을 이제 할 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할 때 절대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안 하고선 강연 오는 경우는 없고요. 근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까짓 거 그 서류 한 장 쓰고선 가면 되는 건데 까짓 거 하지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웬만한 극한 상황이 아니면. 근데 그 이유도 결국은 제가 롱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예. 그리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요즘 이제 물론 아까도 이제 강신주 박사님도 오시고 그랬지만 저도 이제 이런 고전 작업을 하면서 제가 올해도 책을 제가 5권을 냈는데 작업을 하면서 어떤 때는 놀고 싶은 충동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리고 지금 책이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사는 거 별 지장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지금의 위치를 계속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늘 필요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부르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절제력이라든지 자기 관리가 틀어지면 곧바로 몰락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그리고 어떤 어설픈 소통적 인간관계,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다가 자기 자신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봐왔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늘 주변을 돕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을 주시하라는 거. 그죠? 우리가 가끔씩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잘 경계해 보세요. 어때요? 두 분 사이에서. 친구지간이죠? 항상 적이 그렇게 생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지금 제가 최근에 지금 삼성을 한 4번 정도 갔는데요. 삼성전자니 삼성 그다음에 세리도 가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데를 하는데 요즘은 지방 대전에서도 강연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왜? 지방에 있는 사람은 지방은 또 더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죠? 절대 안 불러.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정말로.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 있는 그 주변 충남대, 모건대, 우송대 이런 쪽에서 한 번도 안 불러요, 작년까지. 더군다나 대전시청에서도 안 불러요. 그거 되게 서운합니다.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아주 저를 너무 많이 불러서 탈이에요, 지금은. 하도 불러가지고서. 그런데 그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는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사성에서 괄목상대라는 말 아시죠? 초등학교 때 꼴찌했던 놈이 나중에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출세해가지고 돈 100억, 200억 벌면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플까요? 아니면 축하해 줄까요? 배가 아픕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멀리서도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입니다. 곁에서만 찾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적당히 어떻게 해라? 비굴하라. 적당히 비굴하면 뭐가 된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괜히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적당히 비굴한 것이 필요해요. 그죠? 특히 남자분들은 적당히 좀 비굴하면 행복이 싹 트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남몰래 힘을 가져라. 남몰래. 절대 사람들이 모르게 힘을 비축할 때까지는 절대 그걸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안미자의 시각에 의하면. 그 다음에 엄격한 잣대. 당연히 나한테 들이대라 이거죠. 남한테 들이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을 때 적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지기 마련인데 그걸 갖다가 거꾸로 남한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하면 그때부터 힘이 비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모든 통찰력. 아까 산고망원에서 봤듯이 시각의 차이에서 나온다. 즉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목록이 바로 자신의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만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게 이제 황학루라고 하는 황학루 아시죠? 황학루. 그 중국의 유명한 무한에 가보시면요. 이게 삼국시대 때 오나라 그 손공과 조조가 싸울 때 조조가 여기에서 자기의 그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적백대전에서 조조는 집니다. 졌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름이 나기 시작해서 당나라 때 유명한 그 건물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죠. 예, 아름다운데 이 건물은 명나라 때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이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최신식. 중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만 해요. 장각에 가보신 분 계시죠? 장각에. 장각에서 왜 산 정상에서 밑으로 수직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수직 엘리베이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은 만들어요. 와, 정말 저는 장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거기에 또 엘리베이터 거리 있습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근데 정말로 쫙 내려옵니다. 수직으로. 그걸 바위를 뚫어가지고 몇백 미터가 되는, 그게 300미터, 400미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환경단체에서 난리 나죠. 효리 씨도 나타나고 그러죠. 그죠? 효리 씨가 요즘 뭐 나오더라고요. TV에 자꾸만. 그죠? 예, 마지막으로 이효리 씨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작년에 상을 받을 때 저하고 김난도 교수, 그 다음에 유홍준 교수 다 해서 3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역 거기서 행사를 쫙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카메라가 100대가 왔었습니다. MBC 막 다 와서 사진을 막 찍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쫙 열리더니 이효리 씨가 나타난 거예요. 이효리 씨가 그때 상을 받았어요. 순간 카메라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효리 씨한테 쫙 비치면서 모든 후레쉬가 그쪽으로 터지면서 이 셔터 소리가 워낙 세니까 진행이 5분 동안 멈췄어요. 이효리 씨가 딱 옆에서 우리 바로 테이블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카메라의 모든 40, 50대 카메라가 이효리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김난도 교수한테 한마디 했죠. 김난도 교수가 그때 아프리카 청춘에 100만 문 나갔을 때예요. 그때 시점에서. 교수님, 전하 교수님만 개털입니다. 진짜 정말로 그러고 나서 이효리 씨가 1시간 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효리 씨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카메라가 계속 있고 우리랑 막걸리를 한잔 했었어요. 동동주인가? 그런데 그때만 살짝 미소를 띄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녁 그때가 이제 낮에 그랬었는데 낮에 한 12시 정도 됐었는데 오후에 와가지고 네이버를 쳐봤어요. 네이버 혹시 김원중 있나? 또는 김난도 있나 해서 쳐봤더니 이효리만 나와요. 아마 지금도 이효리 유기견 상 받으면 쫙 뜨고 저는 이효리 외에 기타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가 그때 사실 그때 처음 봤는데 역시 딸을 키우려면 이효리 씨 같은 딸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 뭐죠?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그때 유기견 운동으로 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동이 책임지니까 앞으로 상업 광고 같은 거 하나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마치 저런 화학루에 있는 저런 아름다운 건물 이런 것들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노력을 해서 했죠. 한마디 도광량해. 저는 중국을 이해하는 화두가 바로 도광량해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감추고 감출도자 빛광자 기를 양자 금음해자입니다. 빛을 감추고 금음 속에서 내 자신을 길러라는 거. 그래서 그 자신이 정말로 큰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이다가 나중에 그 빙산이 보이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가 한번 상상이나 했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굶주리고 저희도 중국인 교수가 5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근데 그 교수들이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뭐 계속 초빙을 했을 때 그 정말 못 살았을 때 그 교수들이 지금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저기 이 삼국시 속의 유비가 맨날 조조의 그 경계를 피하고자 한 것이 바로 도광량이 아닙니까? 천둥 소리만 듣고 나서도 들으면서도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러면서 자꾸만 감추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큰 힘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치 저런 그 위대한 건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기 노중년 취향여제 이런 말이 하죠. 하인 10명이 한 사람을 따르는 것은 어찌 힘이 그만 못하고 지혜가 모자라서 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라는 말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외경, 즉 주인을 두려워하듯 공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간 오늘 긴 강의 왜 이렇게 경품 주셔만 그래서 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멋진 이 한양대 캠퍼스에 와서 이렇게 또 뭐 좋은 시선 분위기 속에서 강연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제가 이제 오늘 한비자의 그런 관계론 또 그다음 권력, 그다음에 통찰력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단히 미미한 내용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좀 더 성찰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마 한비자가 얘기하는 또는 한비자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 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그 내포적 의미, 그 속뜻을 제대로 아마 알게 된다면 아마 앞으로 성공하고 또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